네, 안녕하세요. 미술 수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한국 미술사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국시대부터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선사시대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선사시대 미술부터 해서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그다음에 쭉 거쳐서 근현대까지 그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사시대 미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사시대 미술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 먼저 나와 있는데, 자, 선사시대에서는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청동기 시대 미술의 특징을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전반적인 특징을 보시면은 그 종족의 번성과 풍성한 수학을 목적으로 합니다. 요걸 목적으로 해서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바위에 새긴다거나 그런 미술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 벽화, 그리고 조각, 그리고 이제 실생활에 활용됐었던 토기, 장신구들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선사시대를 좀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나눠서 보시면은 아마 한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을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좀 익숙할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선사시대는 사실 뭐 요즘처럼 작가들이 의도를 해서 뭔가 개념을 가지고 미술 작품을 제작을 한 게 아니라 그 실제 생활에 꼭 필요해서,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꼭 그 염원을 했었던, 바랬었던 것들을 마음에 담아서 제작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보시면은, 구석기 시대는 이제 바위에 돌을 이제 떼서, 말 그대로 이제 그 두드려서 떼서 만든 석기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실생활에 필요해서 만들었지만 우리가 일종의 이것도 도구 또는 이렇게 뭐 조각 멀리 보면은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떼서 석기를 만들기 시작했었던 구석기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거쳐서 자, 신석기 시대에 오면은 각종 토기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신석기 시대는 농경이나 목축, 그다음에 그 정착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도 이제 발달을 하게 되고, 원시 종교가 발달하게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실생활 활용됐었던 토기, 그 흙토자죠.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었던 그릇들에 또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신석기 시대를 지나서 청동기 시대를 보시면은 말 그대로 청동을 재료로 만드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뭐 검이라든지 칼, 그다음에 농경문,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모습을 그 새긴 청동기, 그다음에 단유세문경, 자, 거울이죠. 거울경자. 자, 그래서 청동 거울까지 그 청동을 재료로 만든 것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가 청동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청동기 시대 때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그 조각이 있습니다. 바위를 조각한 그림인데, 자, 이게 울산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라는 겁니다. 자, 암각이 이제 바위에 새겼다라는 뜻인데, 자, 여기에 뭐 고래라든가 뭐 들짐승들을 사냥하는 모습을 이제 바위에 조각해서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청동기 시대 유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 선사시대 유적들을 차례대로 한번 사진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선사시대 중에서 신석기 시대 토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 토기는 대표적인 게 빗살무늬 토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땅에 묻어서 활용을 했었던 그릇이고, 여기 표면에 보시면은 그 토기 표면에 그 기하학적인 이런 문양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게 그 마치 빗살과 같이 보인다라고 해서 빗살무늬 토기겠죠. 그 조형 요소로 봤을 때는 선을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새기면서 표현을 했었던 그릇이고, 여기에는 뭐 음식물이나 미안합니다. 자, 여기에는 음식물이나 잉여 농산물 같은 거를 넣어서 보관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활용이 됐었던 그릇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자, 선사시대 중에서 청동기 시대입니다. 잔무늬 거울인데 이거는 우리가
그 사실 미적으로 활용을 했었다기보다는 주술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제품들을 일반 사람들이 접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진이고 이거를 활용을 했었겠죠. 자, 그래서 그 이 청동을 보시면은 이게 만들기도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광석을 녹여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구리나 아연, 납 요런 것들을 이제 따로 이렇게 액상화 시켜가지고 거푸집이라는 겉틀에 그 외형 틀이 있습니다. 우리 감상 수업 때 배웠었죠. 감상 수업 때 우리 칼레 시민 할 때 그 청동 주물할 때 배웠었는데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거푸집에 그 액상으로 아주 고온에 녹인 청동 주물을 부어서 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붕어빵을 먹죠. 붕어빵을 먹을 때 그때도 예를 들었었는데 붕어빵 틀에 이제 액상 밀가루를 주입을 해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작이 된 잔무늬 거울까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사시대 중에서 청동기 시대에 제작이 됐었던 반구대 암각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울산시 울주군, 여러분들 언양이라고 많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불고기가 유명한 언양 불고기, 그 언양에 위치한 그 암각화입니다. 그 아까 전에 설명을 했듯이 암각이라는 거는 바위를 조각한 암각이죠. 바위를 조각한 그림으로 국보 제 285호입니다. 그 이 암각화는 선사시대 암각화 유적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암각화고 이게 넓이가 그 길이가 8m, 그다음에 높이는 3m 면적에 이 그림들이 약 3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300여 개가 그 바위 표면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조각으로 치면은 저부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낮게 부조, 이게 한쪽 면에 조각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저부조로 표현되어 있는 이 암각화는 내용을 보시면은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냥하는 사람들, 여기 지금 화살 쏘는 사람, 그다음에 여기 뭘 타고 있는 사람,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타고 있는 사람, 사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렇게 크게 지금 표현된 물고기가 다 고래입니다. 자, 이렇게 고래들도 같이 표현되어 있고 그 고래 안에 여기 지금 또 다른 고래가 또 보이죠. 자, 이게 새끼 고래입니다. 자, 지금 동그라미를 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요 새끼 고래가 이제 어미 뱃속에 있는 요런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은 뭐 들짐승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뛰어노는 이 아이들. 이 아이들도 결국은 이제 이 사냥하는 사람들의 사냥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런 지금 암각화를 조각을 한 이유가 있겠죠.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걸 조각한 이유는 이 사냥에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수확하겠다. 또는 뭐 채집이 아니라 그 사냥을 하겠다. 사냥의 결과물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일종의 이제 주술적인 기원하고도 좀 유사합니다. 뭐 비가 내리게 해달라, 뭐가 많이 잡히게 해달라, 이런 주술적인 의미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방구대 암각화까지 이제 선사시대의 유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다음 지금 진도로는 또 삼국시대로 이제 넘어갈 텐데, 삼국시대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삼국시대 미술을 보기 전에 그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는 이제 4세기 말에 중국에서 불교가 유입되면서 불교 미술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자, 그래서 그 왕권 중심의 귀족 사회가 형성이 되고 이 왕과 귀족들과 관련된 공예품들이나 여러 가지 뭐 그 벽화라든가 아니면은
그 실생활에 사용됐었던 여러 가지 토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금관이나 금제장 신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신분을 반영하는 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신분을 반영하는 것들, 그 다음에 상형 토기. 상형이라는 거는 형태가 이제 표현되어 있는 상형 토기라고 합니다. 형태가 표현되어 있는 뭐 오리라든가 아니면 용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형태가 표현되어 있는 토기.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자, 그리고 고분 벽화. 자, 고분이라는 거는 옛 무덤입니다. 옛날 무덤 안에 자, 큰 이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의 벽에 그려진 벽화 등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국시대 미술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아까 말을 했듯이 그 불교 문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 종교는 불교고 그 세 나라로 이제 나눠지는데 여러분 잘 알죠? 고구려, 백제, 신라. 자, 이 세 개 국가의 그 미술의 양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진취적이고 힘찬 기상이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분벽화가 이제 발달을 하는데 그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이제 옛 무덤 안에 그 공간에 있는 그 벽화에도 이런 진취적이고 힘찬 기상, 그 기마민족의 기상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시로는 장군총, 그다음에 쌍용총, 무용총, 강서대묘. 자, 강서대묘에는 사신도가 벽화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뭐 무슨 총, 무슨 묘. 자,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마 교과서에서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국사 교과서에 나오던데, 자, 보시면은 그 무슨 총이라고 하는 거는 주인은 알 수 없지만 금관이나 뭐 벽화 같은 그런 특징적인 것들이 나온 무덤이 총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묘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왕자나 공주와 같은 그 왕족이나 또는 뭐 일반인들의 무덤인데 뭐 그 이제 누군지 알 수 있는 그런 무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총, 묘라고 붙여진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무슨 릉이라는 거는, 릉은 왕과 왕비의 무덤입니다. 그 누구인지도 알 수 있는 왕과 왕비의 무덤이고, 무슨 분이라고 하는 거는 주인도 모르고 그 뭐 이름도 모르는 그런 무덤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상식입니다. 참고로 그냥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봤고, 자, 백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백제는 그 불교 미술과 이제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교 미술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고구려의 불교 미술을 이제 많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부드럽고 우아하게 나옵니다. 자, 부드럽고 우아하다라는 거는 곡선적인 표현에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그런 그 곡선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백제 문화가 나중에 일본 문화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아스카 문화라는 그 문화가 형성이 될 때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예를 보시면은 자, 금동태 향로, 그다음에 미륵사지 석탑, 정림사지 5층 석탑. 자, 이 두 개는 석탑이죠. 자, 요거는 공예품이고. 자, 그다음에 서산마의 삼존 불. 자, 불상인데 그 벽에 새겨진, 벽에 부조 형식으로 새겨진 불상입니다. 자, 요런 예시들이 있는 그 나라가 이제 백제네요. 자, 요까지 백제를 설명을 했고, 자, 그다음에 신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라 미술은 한번 보시면은, 신라 미술은 좀 더 이제 토착적이고 향토성이 강한 미술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그 화려하고 정교한 금속 공예도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 때.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판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진짜 그 아주 세심하게 묘사를 한 그 공예의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기마 인무령 토기, 그 다음에 금제 태완 이식. 자, 이건 나중에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천마도 그림입니다.
천마총이라는 무덤 안에 있는 천마도라는 그림, 그 다음에 건축 부분에서는 첨성대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국시대 전반적인 그 특징을 한번 살펴봤는데, 자, 처음에 금 고구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구려 시대 미술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자, 이제부터 보게 될 고구려 고분 벽화의 표현 기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다음 이제 도판을 보면서 설명을 하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판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판 보시면은, 첫 번째 도판은 무용총이라는 무덤 내에 있는 무용도라는 그림입니다. 자, 이거는 그 표현 기법이 회벽 화법이라는 기법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기법은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 무덤 안에 그 벽에 먼저 석회를 바릅니다. 석회라는 거는 그 이제 돌가루, 쉽게 말하면 돌가루에 물을 좀 첨가를 해서 그 회반죽을 만듭니다. 약간 질게 회반죽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벽에다가 균일하게 바릅니다. 균일하게 바르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색깔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안료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의 이제 표현 기법입니다. 자, 이게 서양의 프레스코라는 표현 기법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자, 프레스코라고 아마 들어봤을 건데, 자, 이게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면은 요걸 활용한 그 서양 미술사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작가 알죠? 아주 유명한 르네상스 시대 화가인데, 그 화가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 역시 그 이 프레스코 기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은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예수와 12제자가 테이블에 앉아서 마지막 만찬을 즐기는 장면인데, 그것도 이제 이 무용도랑 똑같은 기법인 그 회벽 화법을 활용한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표현 기법을 활용한 그 무용도라는 작품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얼굴 부분이 좀 삭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도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벽화가 이제 훼손이 되면서 그 나중에 좀 복원을 한 부분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형태를 복원하지는 못하고 우선은 표면만 이렇게 다듬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요 작품을 영상으로 복원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은 영상으로 이제 임의로 복원을 해 놓은 건데,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요 사람, 자, 요 사람은 그 무덤의 주인입니다. 이게 좀 무섭게 번지네요. 자, 무덤의 주인. 자, 무덤의 주인이 요 사람이고, 자, 이 사람을 위해서 요 지금 춤꾼들, 무용가들이죠. 자, 무용가들과 가수가 공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자, 그리고 위에도 이제 공연하기 위해서 연주를 하는 사람이 있고, 자, 앞에 보시면 영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영무라는 사람은 이 여러 춤꾼들의 대장격입니다. 이 사람이. 자, 대표로 나와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이겠죠. 자, 이 영무라는 사람과 춤꾼, 가수들이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벽화입니다. 무용도가. 자, 그리고 위에 이렇게 설명을 보시면은 이게 복식, 의상을 말하는 건데, 그 복식의 이제 전문의가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인도의 사라사 염법이라고, 이게 염색 기법입니다. 그 염색 기법을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록물 같은 게 글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글로 된 자료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게 그림을 만약에 이제 남겨놓는다면 이 그림 자료들이 훨씬 더 이제 구체적으로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자료가 남아 있을수록 그 시대의 생활상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지금 무용도까지 봤고, 그다음에 같은 그 무용총에서 나온 수렵도까지 보고 우리가 요번 수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무용총이라는 무덤 안에 그 무용도랑 같이 발견됐었던 수렵도인데, 이 수렵도는 말 그대로 이제 수렵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사냥을 하는 장면을 그 벽화로서 그림으로 남겨놨고, 자, 이거는 앞서 우리가
고구려 시대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었던 그 고구려인들의 역동적인 모습, 그 다음에 진취적인 그런 형태들이 잘 나타나는 벽화입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인물의 모습, 말을 타고 있는 인물의 모습, 그 다음에 사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구불구불하게 뭔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산입니다. 산. 우리가 이제 산, 들, 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산입니다. 마운틴, 산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살쾡이 같이 생긴 여기 작게 이렇게 표현된 요 녀석이 그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자, 근데 참 이상하게도 사슴은 크게 표현됐고 호랑이는 작게 표현됐고, 그죠? 자,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은 사실 사슴은 우리한테 크게 두려운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활로서 뭐 칼로서 사냥을 이제 했을 때 쉽게 잡힐 수 있는 동물인 반면에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두려운 존재였을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그 호랑이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없애고자,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인간의 용맹함을 표현하고자 그 호랑이를 이렇게 작게 표현한 겁니다. 작게 표현해서 자, 우리는 뭐 무섭지 않다, 우리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자연도 보시면은, 자, 자연도 보시면 구불구불하게 표현을 했는데 자연보다 더 인물이 좀 더 그 이제 우세하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가장 크고 자세하고 멋지게 표현한 이 모습이 이제 인물이 되겠네요. 그래서 인물 중심의 벽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렇게 또 흰색으로 이렇게 구름처럼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그 앞서 우리가 무용도에서 살펴봤었던 그 훼손된 부분을 복원한 부분이라고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렵도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제 고구려 미술을 이어서 할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사신도라는 벽화부터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